대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저자가 성공시킨 영화 홍보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손에는 전날 이른 오후에 킹코스에서 프린트한 외설적인 스티커와 스카치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거기서 뭘 했을까? 나는 광고판을, 그것도 내가 디자인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광고판을 훼손하고 있었다. 일을 끝낸 뒤 우리는 주위를 돌며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차창을 통해 사진을 찍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에번 메이어라는 가명으로 유명 블로그 두 곳에 이메일을 보냈다. 어젯밤 집에 오는 길을 봤는데 아마 3번가와 크레센트 하이츠대로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도 터커맥스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돼 기쁘네요. 이렇게 적고 사진을 첨부했다. I hope they serve beer in hell. 터커맥스가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미디 영화입니다. 내용은 여성들과의 잠자리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주인공이 결혼을 앞둔 친구를 속이고 스트립 클럽에 가면서 벌어지는 하룻밤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빅스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화도 아닌 작은 코미디 영화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흥행이 될 요소는 상식적으로 거의 없었죠. 그래서 라이언 홀리데이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논란을 만들어 영화를 알리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고는 새벽에 아무도 몰래 자신이 홍보하는 영화 광고판을 훼손시킨 후 여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영화는 꺼져라 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며 훼손된 광고판 사진을 유명 블로거에게 이메일로 보내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마치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처럼 제보를 하죠. 그 결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전국의 대학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여성을 혐오하는 이 영화의 상영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고 각종 신문과 TV 뉴스에 이 소식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영화가 개봉하는 주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유명 매체에 영화를 비난하는 사설이 실리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유명세를 얻게 되고 결국 DVD 시장에서 거의 광신적이라고 부를 만한 인기를 끌게 되죠. 자, 심리학자로서 이 홍보 전략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그 불러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 관심만 가지고도 열기를 만들어내고 그 열기는 다시금 찬반양론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연쇄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시끄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쁘니까 웃죠. 하지만 웃으니까 기뻐하고 행복해진다. 양방향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 예는 우리 인간이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행동이 다시 생각을 결정한다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양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초기의 신문은 정당의 사교 모임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당보는 보통 1년에 약 $10를 내고 구독하는 형태로 팔렸는데 벤자민 데이가 뉴욕 선을 창간하면서 신문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는 거리에서 실업자를 고용해서 신문을 한 번에 한 부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모퉁이와 술집 혹은 기차역에서 판매 경쟁을 벌일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하고 야단스러워했죠. 그래서 벤자민 데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문업계 사람들은 타인의 재난을 최고로 즐긴다. 하지만 거리에서 매일 새로운 홀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내일 신문을 팔려면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벌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발행인은 가만히 앉아서 뉴스가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흥미진진하지 않다. 그러므로 신문이 팔리게 해줄 뉴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기자들은 구경거리와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파견됐을 때 뉴스가 있으면 취재하고 없으면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의 이름을 알았다. 여기서 기사가 없으면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와 왜 해야 되는가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법칙이 다 깨지고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다는 것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A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건 부정적인 B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허리가 아프다면 해당 부위가 아물 때까지 쉬고 디스크를 유발하는 동작을 피하는 것, 즉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 프로그램이나 홈쇼핑에서는 허리에 좋은 운동, 이런 동작을 막 따라하게 하고 심지어 허리 건강 의자 등을 사라고 권하죠.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과 무엇을 안 하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는 go, no-go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go는 뭘까요?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no-go는 뭘까요? 안 해야 될 걸 정말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 해야 될 걸 정말 안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가 되죠. 노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나 사회의 특징은 뭘까요? 주의가 산만하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서 복잡하고 운동이 부족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될 때 우리는 바로 자극적인 뉴스가 눈에 띄면 클릭한다는 겁니다. 당신을 찾아가는 것은 대체로 가장 덜 중요한 뉴스다. 소음을 뚫고 나가는 이야기는 극단적인 소식들이다. 당신이 놓치게 될 것은 재미없는 정보,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구독하고 돈을 지불하고 쫓아야 하는 뉴스다. 예를 들어서 분노를 유발하는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그 강력범죄자의 신생과 범죄의 과정은 자세히 다뤄집니다. 하지만 평소 강력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죠. 왜냐? 재미가 없어서 잘 팔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경찰이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유영철을 검거했다고 발표한 이후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엄청난 기사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유영철이 검거된 이후에는 범인을 막아낼 인력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계속 유영철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많이 다루죠. 기사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쇄살인범 유영철 인육 먹었다 주장. 연쇄살인범 유영철 토익 한자 공부 원해. 연쇄살인범 유영철 구치소 단동 내가 사이코패스인 거 몰라? 유영철 미술 성적 줄곧 수. IQ는 90에서 100. 이렇게 미디어가 무슨 일을 저지른 자의 사소한 것까지도 자극적으로 다루게 되면 사람들은 그들이 마치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인식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우리가 굳이 연쇄살인범의 IQ나 구치소 난동 소식까지 알아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일단 뉴스가 팔릴수록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계속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냅니다. 우리 사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 사회를 무사하게 만들어주는 무사함의 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발굴하지 않죠. 자꾸 사건, 사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소비하는 사회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분노, 공포, 흥분, 웃음, 경로는 소식을 퍼뜨리게 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저 피상적이고 완전히 무의미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을 자극해서 공유하게 하는 수법을 아는 이에게 미디어 조작은 단지 포장과 표현 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남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건넨다면 누군들 그것을 거절하겠는가? 그렇다면 라이언 홀리데이와 같은 미디어 조작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혹 할 수 있게 뉴스를 조작하고 만들어낼까요?
황색 신문의 특징을 이해하면 현 시대의 블로거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즉 불행한 이야기,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주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역사학자 W.J. 캠벨은 황색 저널리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수선 떠는 눈에 잘 띄는 제목, 대체로 관련성이 거의 없는 사진의 과도한 사용, 사칭꾼, 사기꾼, 가짜 인터뷰, 컬러 만화와 크고 두꺼운 일요일 부록, 약자의 대의 명분에 대한 과시적인 지지, 익명의 취재원 사용, 상류 사회와 사건에 대한 두드러진 보도.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는 책을 쓰는 동안 이 깨달음을 정말로 여러 번 절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00년 전에 쓰인 미디어 비평에서 단어 몇 글자만 바꾸면 블로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19세기와 똑같이 가짜 헤드라인에 속고 있다며 그 방법을 폭로합니다. 헤드라인에서 물음표를 제거하면 대개는 거짓말이 된다. 블로거가 이 수법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거짓 진술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클릭한 뒤 곧바로 헤드라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히 아니, 물론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질문 형태로 제시했으므로 블로거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저 질문했을 뿐이다. 글렌 백이 1990년에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는가? 물론 나는 모르지만 클릭은 얻는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이건 미디어건 간에 말이죠. 인터넷 사이트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간이 단 1초라는 통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은 유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1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인기 기사 목록을 살펴볼까요? 앉아있는 것은 치명적 행위인가? 당신은 잠을 얼마나 적게 잘 수 있는가? 설탕은 유해한가?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 휴대폰이 뇌종양을 유발하는가? 정말 물음표를 빼면 어처구니 없는 문장들이 되죠.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의문형 헤드라인들을 그런데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는 독자로 하여금 미묘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읽게 하려고 헤드라인으로 장난 좀 친 것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기사 본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헤드라인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건 거의 없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현재의 미디어는 자신을 대신해 조사를 해주고 일을 해주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보다 훨씬 의존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직접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하지 않아도 수십, 수백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 보도입니다. 과학학술지는 관행, 윤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대학 웹사이트와 홍보 담당자는 그렇지 않죠. 거의 날마다 기자에게 전달되는 보도자료에서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룬 사소한 발견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선전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은 그대로 옮겨 적죠. 그래서 한 용감한 저널리스트가 최근 이 관행에 맞서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긁어 모아 연구를 지어낸 다음 다이어트와 초콜릿 섭취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가짜 연구를 만들어서 기념비적이지만 터무니없이 비과학적인 발견을 한번 발표해봤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체중을 줄일 수가 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이죠. 그리고 각 블로그와 사이트에 이 연구에 대한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 블로그부터 데일리 메일과 같은 뉴스 매체까지 모두가 이 뉴스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연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작된 미디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웹이 세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지도록 웹 문화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취적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의 분주함을 진정한 지식으로 착각을 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정치 기사를 읽고 TV 뉴스를 보고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상 그 사람은 저녁 먹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일 뿐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미디어를 소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느 날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세계관이 온라인에서 뉴스가 생성되는 방식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모른다. 블로그에서 나온 얘기는 대화와 입소문을 통해 퍼진다. 한마디로 블로그는 대중매체 기자나 가장 수다스러운 친구가 뉴스를 찾아내고 빌려오는 매체다. 이 비밀스러운 순환은 우리 문화의 기준이 되는 밈, 유명 인사가 되는 신의 스타, 우리의 구루가 되는 사상가, 우리의 뉴스가 되는 뉴스를 낳는다. 이 책은 주로 블로그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더 대세인 시대죠. 유튜브에서 본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은 링크를 통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들이 얼마나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든 블로그에는 나름의 편집 정책이 있겠지만 정보의 출처를 독자에게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미디어를 출처로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몇 년 전 젊은 아일랜드 학생이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사망한 직후 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짜 인용문을 게시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기자와 블로거가 인용문을 보고 그것을 기사에 사용했다. 마침내 인용문은 평판이 좋은 유명신문 가디언에 실렸다. 그렇게 인용문은 사슬을 타고 올라갔고 올라갈수록 기원은 모호해졌으며 반복될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사실 이 스턴트는 그 학생이 자기 소행이라는 것을 자인한 뒤에야 발견됐다. 만일 제가 밝히지 않았다면 인용문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리스 자르가 한 말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 학생이 가짜로 위키피디아에 제시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왈츠가 연주될 것이다. 부고문에 쓰이면 딱 좋을 법한 인용문이죠. 이 가짜 인용문은 작곡가 모리스 자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완벽히 표현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신문 가디언에 실렸고 이로써 많은 링크의 출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고 기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리스 자르가 이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이는 어떤 것이 미디어에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게재되기만 하면 그냥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널린 헛소리와 우리 자신에 대한 착각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탐지해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평생 동안 헛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한 적도 없다 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헛소리에 노출되고 헛소리를 생산해내고 있죠.
친구와 동료들이 자동차나 최신 스마트폰 앱 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때면 나는 물 떠난 물고기처럼 어색하다. 내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 말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대개 개소리다. 다시 말해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개소리를 하는데 이것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1년 360일 남에게 항상 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혹하기 좋은 이른바 개소리가 좋은 게 좋은 거야예요. 저는 이 말을 한번 유학 시절에 외국인 친구들한테 해보려고 했는데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만드는 말로 종종 쓰인다는 거죠. 보통 갑과 을이 있을 때 갑이 많이 애용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대리,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적당히 좀 하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언뜻 들으면 긍정의 단어들만 붙여놔서 좋은 뜻인가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어물적 문제 상황을 넘기려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좋은 말로 포장시킨 나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좋으면 좋다는 건지, 과정이 좋으면 좋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인 건지 심리학자들로서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사람 참 헷갈리게 만들죠. 그만큼 우리가 혹하기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개소리 때문에 실질적으로 치러야 하는 가장 큰 대가는 주로 달갑지 않은 영향을 제거할 때 드는 시간과 노력이 애당초 그 영향을 생성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소리는 몇 초면 생성할 수 있지만 잘못이라고 입증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개소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믿는다. 개소리는 우리의 기억, 태도와 신념, 결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저도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개소리는 단 몇 초면 입 밖으로 나오죠. 즉 생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악영향을 제거하는 데는 수천 배의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심리학이 밝혀낸 그 수많은 내용이 잘못된 기억이든 잘못된 정보든 한 번 믿게 되거나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제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실험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1958년부터 1962년 사이에 발생한 이 참사는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약 6배에 이르는 인명을 앗아갔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다. 발단은 개소리 때문이었다. 아마도 20세기에 탄생한 숱한 개소리 중 가장 극단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입니다. 그가 했던 운동 중에 제사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곡물 수확의 원흉으로 지목받는 4가지 해충을 박멸하자는 운동이었죠. 쥐, 파리, 모기, 그리고 참새였습니다. 쥐, 파리, 모기는 전염병을 옮기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해충의 참새는 안 어울리지 않나요? 여담에 의하면 마오쩌둥이 농촌에 시차를 갔다가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를 보고 분노해 저 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참새가 흉작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무언가를 해충이라 부르고 그러니 해충이니 제거하면 곡물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거죠. 그 결과 공무원과 학생을 포함해 중국인 수백 수천만 명이 농장과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당시 약 430만 마리 이상의 참새가 중국 전역에서 사라졌다고 추정되죠. 참새는 곡물을 쪼아먹기도 하지만 농작물의 병충해를 일으키는 곤충과 메뚜기를 잡아먹기도 합니다. 천적인 참새가 사라졌으니 메뚜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죠. 모든 농가 밭이 눈에 띄게 황폐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유발된 생태계 불균형은 곧 인류 역사상 최대 기근으로 이어졌죠. 당시 약 3,600만 명에 이르는 소중한 목숨을 앗아갑니다. 별 생각 없는 리더의 한마디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거죠. 이러한 참사는 우리 인류사에 앞으로도 언제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처럼 우리는 많은 개소리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겠죠. 개소리가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개소리를 쉽게 탐지할 수 없다고 명백히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우리 자신은, 즉 나 자신은 개소리를 잘 탐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꾀꾸라는 단어를 5번 외쳐보세요. 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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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꾸. 자, 5번 더 할게요. 꾀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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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꾀꾸.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꾀꾸가 무슨 뜻일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한참을 갸우뚱하면서 곤충 혹은 동물 이름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건 그냥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냥 10번 반복해서 외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 때문에 허위 주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남을 속이는 잘못된 생각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고방식은 개소리 취약성에 어떤 역할을 할까? 아마도 개소리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고 기반 오류는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는 것이다. 논거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이유나 이론이다. 반면에 증거는 믿음이나 진술이 진실이거나 타당하다고 뒷받침하는 정보와 사실이다. 저자는 우리가 논거와 증거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개소리에 취약하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심리학자로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논거와 증거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논거를 논리적 사고로, 증거를 과학적 사고로 바꿔 말하면 우리는 논리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를 혼동한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에는 비슷한 말 같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가끔씩 이런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이 그 친구 꽤나 논리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 그래? 그럼 그 친구는 믿을만 하겠네. 저는 이런 말을 옆 테이블에서 하는 걸 들으면 당장 그분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지금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참견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많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훌륭한 시인들이 모두 술고래인데 나도 술고래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시인이다. 논리적인 사고는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개소리입니다. 보통 개소리가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는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훌륭한 시인이 모두 술고래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걸?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이라고 해도 아예 말의 전제 자체를 한 번쯤은 제대로 의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혹을 지지하거나 혹은 그 전제를 반박하는 증거가 있지 않는가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증거를 찾아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 없이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과학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과학적인 사람은 뛰어난 화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성마르고 까칠해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죠. 김상욱 교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소년? 물리학자가 아니라 물리소년?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사고가 강한 사람은 기존 지식이나 사실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의심과 수사에 유리하죠. 덕분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개소리에 쉽게 혹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사고 과정에는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게다가 이 대부분 합리적인 사고방식처럼 보인다는 것이 문제다. 교묘하게 인지적 착각을 유도하는 것을 프레이밍 효과라고 하는데 정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견을 가리킨다. 시장에서 쇼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 함유량 20%라고 적힌 요구르트보다는 지방 함유량 80% 감소라고 적힌 요구르트에 더 쉽게 현혹되어 이걸 쇼핑카트에 넣지 않겠습니까? 내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심지어 착각하면서 말이죠.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어떤 사안이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고 해도 그에 관련된 사람들의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인식의 왜곡 현상을 모두 합쳐 프레이밍 효과라고 통칭합니다. 같은 문제인데 프레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선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가 이 프레이밍의 효과를 가지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멍청해서 개소리에 당하는 게 아니라 즉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착각할 뿐이라는 거죠. 이처럼 개소리는 사람들의 사고를 불완전한 정보에 집중시키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집중시켜 기만적인 인지적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소리에 혹하게 되는 거고요. 개소리에 특히 취약한 성격 특성이 있을까? 높은 친화성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현상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자극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피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체로 모든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장밋빛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 정의상 친화적인 사람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보통 우리는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정보를 접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그 사람 말은 진실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진실의 기본값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일단 믿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경향을 심리학에선 진실 기본값 이론 혹은 진실 기본값이라 부릅니다. 일단 그 사람과 우호적으로 대화하려면 참이다 혹은 진실이다 라고 전제를 해야 대화가 지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의 대화를 지속하려는 나의 경향이 뭘까요? 나의 우호적인 측면, 즉 따뜻한 측면이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오히려 우리를 개소리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타인의 말을 처음에 진실이라 가정해도 의심과 걱정이 점점 커져서 해명이 되지 않을 땐 믿는 걸 멈춥니다. 하지만 이 친화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 그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소리에 결과적으로 더 취약하게 되는 거죠. 기분은 타인의 개소리를 믿거나 믿지 않을 가능성을 얼마나 좌우할까? 사람들은 정보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근거해 정보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결정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근거로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 대학생들에게 9.11 테러 사건 발생한 걸 처음에 누구한테 들었지? 뉴스 나올 때 어디에 있었어? 그때 옆에 누구랑 있었나? 라며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심리학자들이 했죠. 그리고 6개월 뒤에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날에 물어봤던 같은 질문을 다시 합니다. 놀랍게도 절반 가까운 답들이 불일치합니다. 뭐 반년이 지난 뒤 물어봤으니까 기억이 틀릴 법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학생들 대부분이 자기 기억이 100% 맞다고 우기기 시작하고요. 심지어는 보여줘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학생들의 주장은 9.11 테러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일의 기억들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기억이나 자기의 판단이 맞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생생함을 사용합니다. 즉, 생생한 기억은 맞고 정확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리학에서 생생하다는 것은 그날의 감정을 몸만 기억했을 뿐 뇌까지 기억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의 한 종류가 생생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내린 판단은 대부분 틀린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내린 판단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를 확 올가맨다, 심지어 나에게 소름 돋게 한다, 이건 대부분 맞습니다. 직관이 발동한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열심히 탄 후에는 당연히 심장박동수가 증가하죠. 따라서 신체적 흥분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찡그린 얼굴 혹은 활짝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평온한 일반적인 상태에서 같은 얼굴을 보게 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그 두 얼굴을 비호감 혹은 호감형으로 각각 판단하는 경향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매우 비호감인 사람들이거나 매력적인 사람 중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심장박동은 평상시보다 좀 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실험에선 두 얼굴을 볼 때 이미 자전거를 오래 탔기 때문에 심장박동수가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적 상대를 상대방 얼굴에 대한 비호감 혹은 호감도 판단에 전염시켜버린 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직전의 정서적 흥분은 무관한 지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두근거리는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대부분 틀린 판단이지만 판단을 내렸는데 두근거린다. 이건 꽤 괜찮은, 아니 가장 괜찮은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격앙됐을 때 누군가 개소리를 한다면 그게 개소리인지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럴 땐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사람들이 사회적 시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에 어울리는 올바른 나이가 있다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시계는 그 나이대에 해야 할 사회적 일들을 은연중에 고정해놓고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20살에는 대학에 진학해야 하고 30 전에는 취직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30 즈음에는 좋은 짝을 만나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적 기대보다 그 주기가 늦게 오면 결혼이 늦네, 공부가 늦었네 등의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죠. 그나마 요즘은 점점 이러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사회적 시계 속에서 상당 부분을 갇혀서 합니다. 이 사회적 시계 때문에 생긴 가장 최악이자 슬픈 일은 제가 봤을 땐 재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살쯤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생긴 단어겠죠. 그런데 왜 대학을 꼭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가야 할까요? 법으로 정한 것도 아닌데요. 심지어 이 재수란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기도 힘듭니다. 원페일인가요? 한 번의 실패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시계를 잘못 쓰면, 즉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기에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 패배의식을 스스로 느끼면서 열등감마저 만들어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곤 하죠. 나이는 재해석을 요구한다. 왜 우리는 질병과 세약을 나이에 융합하는가? 왜 우리는 50세가 넘으면 감각, 성욕, 균형, 지구력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는가? 그렇게 말하니는 누구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늙어간다고 한계를 함부로 규정짓습니다. 교직에서 30년쯤 몸담았던 그런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수님, 전 이제 교직자로서의 자질을 다 잃어버렸나 봐요. 옛날 초임교사 시절에는 정말이지 제자들 이름 다 기억했습니다. 일주일만 돼도요, 미선아, 윤정아, 유리야 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름방학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이들 이름이 잘 안 떠오릅니다. 저 늙었나 봐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보통 나이 앞자리가 바뀌거나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갈 때 괜히 기억력이 감퇴되고 혹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뭐 저희 심리학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자가 기억력 상실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여긴다. 기억력 상실을 겪지 않는 노인은 우리도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본보기로 여기는 대신 이례적인 경우로 간주한다. 자, 그런데요. 수많은 연구를 통해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가 실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의 기억력은 의외로 80대까지 크게 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90대까지도 크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죠. 물론 뇌라고 하는 생각을 담당하고 있는 장치 자체에
노화나 아니면 퇴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40, 60대를 거치면서 드라마틱하게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뇌라고 부르는 하드디스크는 80대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고 쓸만한 장치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30대 후반, 40대, 심지어 50대에 들어가면 건망증이 엄청 심해가지고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이들 이름도 전혀 제때 나오지 않는 걸까요? 제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머리에 든 게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라고 우스갯소리 겸 위로를 드리곤 합니다. 이 얘기는 농담 반이지만 사실 진담도 반인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리학에서 간섭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간섭 현상이란 무언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망각 현상이 사실은 그 기억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다른 기억 혹은 저장된 정보에 의해 간섭받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농담으로 한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 겁니다 라는 말이 간섭 현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간섭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직에서 퇴직하시고 학교 지킴이 보안관 선생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선생님이 2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2분 선생님 모두 나이로만 치자면 그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크게 다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안관 선생님께서는 등교하는 학교 아이들 이름을 귀신같이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그 보안관 선생님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역시 학교에 오니까 제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건 기억력이 향상됐다기보다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비슷한 항목들끼리의 충돌이 사라지는 이른바 간섭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간섭으로부터의 해방 현상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이 들수록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기억력과 함께 창의성도 떨어진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창의력은 청춘의 전유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창의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일도 못하고 사회에 짐만 된다는 인식이 다수의 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책에도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의 수행 능력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는 그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품는 대신 예외 없이 그 사람이 실패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미국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이 성인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학습 능력 등을 추적 분석한 결과 나이가 들수록 창의력과 판단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 이 실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례들은 정말 많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마지막 저서이자 최고의 저서가 된 새로운 두 과학을 70대에 썼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즐겨본 영화들 매드맥스 4의 조지 밀러 감독, 마션의 리들리 스콧 감독, 이 두 감독도 흥행에 성공했을 때 70대였습니다. 이 말은 곧 노년으로 갈수록 창의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이자 편견이란 이야기가 되죠. 우리는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시력이 감퇴하기 시작한다고 믿는다. 실제 연구 결과 시력 손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고 이 같은 확률을 아무 생각 없이 절대적인 사실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 글자 읽기에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대부분 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경을 써서 나빠진 시력에 적응한다. 저자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시력도 감퇴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늙어감의 현상 중 하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력 손실은 나이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하는데요. 특히 글자 읽기에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대부분 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경을 써서 나빠진 시력에 적응한다.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 괜히 안경 쓴 건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만약 만성적으로 나빠지리라는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력이 나빠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바로 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책에는 시력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시력 검사표는 상단에 큰 글자가 있고 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차츰 글자가 작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력 검사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실시되므로 의도하지 않게 어느 시점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표를 뒤바꿔 가장 작은 글자가 상단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시력 검사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큰 글씨에서 작은 글씨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안 보이는 그 지점이 곧 우리의 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흥미롭게도 검사표를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보여요. 이걸 외치게 되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어떤 시점에서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실험한 결과 참가자들은 기존 방식이 아닌 반대로 위아래가 뒤집힌 모양으로 설계된 시력표를 사용해서 검사를 받을 때 시력이 더 좋게 나옵니다. 이전에는 읽지 못하던 줄에 글자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참가자들은요, 재미있게도 자기가 일반적인 시력표를 통해서 더 잘 읽었다라고 생각하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죠. 왜일까요?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친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친숙한 거를 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실험의 결과인 시력이 더 좋게 나왔다는 것의 숨은 의미는 내가 더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왜 그럼 시력 검사표를 거꾸로 놓지 않나요? 시력이 더 잘 나올 텐데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결국 점점 못하게 되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능력과 수준의 검사가 바로 이렇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언젠가는 되는구나, 이 지점을 찾는 그 반대 방향의 긍정적인 순간을 발견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설계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것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앨런 랭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도 나이 든 성인들은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과 경험을 육체적인 쇠락의 증거로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는 점화 효과라는 것에 매우 취약해지죠. 자, 여러분과 간단한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유심히 봐주세요. 자,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저 빈칸을 사라고 쓰셔서 주사라는 단어로 완성하지 않으셨나요? 주사라는 단어로 완성하지 않으셨나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모든 건 점화 효과 때문입니다. 점화 효과는 무의식적으로 갖게 된 생각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자극되면서 일어난다. 성냥을 일렬로 세워서 불을 붙인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차적으로 옆으로 점화되겠죠. 쉽게 말해서 먼저 본 정보에 의해 떠올려진 개념으로 인해 이후에 접한 정보를 해석할 때 강하게 영향받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점화작용은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 간호사라는 단어를 보았기 때문에 주식, 주먹 이런 단어가 아닌 간호사와 연관된 단어 주사가 바로 떠오르는 겁니다. 재밌게도 점화 효과는 광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오죠.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는 뉴스 후에 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는 보통 사회적으로 심각하고 부정적인 일을 많이 보도하는 편이라 프로그램이 끝나면 시청자들은
다소 진지하거나 매우 심각한 심리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코카콜라 광고를 본다면 상품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꼴이라 뉴스 후에 나오는 광고는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점화 효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부정적인 잠재 효과를 훌륭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심리학자 존 바그의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실험군에게는 노년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낱말들로 이루어진 문제임을 알리지 않은 채 글자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했다. 대조군은 나이와 관련되지 않은 중립적인 낱말로 이루어진 글자 수수께끼를 풀었다. 예를 들면 건망증이 있는 이란 글자 순서를 뒤섞은 낱말, 망이 증거는 잇 같은 걸 주고 제대로 된 글자를 만들어 보라 한 겁니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때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이 집에 가기 위해 문을 나서자 그때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짧은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노년에 대한 사전 자극을 내포한 글자 수수께끼에 참여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까지 좀 더 천천히 걷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어가 노인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걷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사전 자극은 종종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면서 우리는 너무도 빈번히 그러한 기대치에 무심코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뱉는 아이고 허리 아프네, 나이 들었나 봐 이런 식의 말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사전작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 이상으로 우리를 더 빨리 늙어가게 만듭니다. 결국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점화시킨 셈이죠. 그 부정적인 말들 중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말은 내가 이거 해봤는데 안 됐어. 어차피 해도 안 될걸. 이 말의 뜻을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형성된 사고방식이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배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이미 배운 것은 대부분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쪽에서 옳은 것이 저쪽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잘 보면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꼭 진리인 양 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걸 봤는데 안 됐어. 어차피 해도 안 될걸.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내가 이걸 해봤는데 왜 안 됐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됐는지에 대해 얘기는 해주는데 자기 요인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 요인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사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분들도 최악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요양원에 상담을 맡았을 때 상반신이 마비된 할머니와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자기 손으로 코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코를 풀고 싶은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그 사실이 수치스러웠다는 거죠. 이에 저자는 할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옆구리에서 코 쪽으로 팔을 30cm만 옮겨보라고 요구한 거죠. 보통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차피 안 되는데 왜 시키는 건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자의 요구대로 30cm를 한 번에 움직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거리를 줄여나갔습니다. 노력의 빛을 발하자 할머니는 약간의 움직임을 얻어냈고 이후 수많은 작업과 여러 단계를 거쳐 할머니는 손수 코를 풀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긍정의 생각이 마비된 몸을 이겨낸 거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가능한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 가진다고 이 모든 게 해결될까요? 성격과 노화, 수명에 대한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은 물론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적 요인보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독일의 과학 저널리스트인 올리비 슈나벨 같은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잘해야 하는 건 무언가 대비를 하게 만드는 습관이라고 슈나벨은 얘기하죠. 심장 면역 체계는 과거에는 자방어 기제라고도 불렀는데요. 이것은 스트레스 인지를 줄이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 자신이 착하고 똘똘하고 가치 있다고 믿게 만들어줍니다. 약간의 착각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 착각이 과도한 자신감을 불러와 위험한 의사결정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든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죠.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은 때로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황에서 통제가 잘 됐다고 느끼게 되면 외부 피드백이나 위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해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박의 경우 주변 인물들이 조작을 통해 초반에 돈을 따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자신이 이 도박판을 통제한다는 착각에 빠져 다음에 몇 번을 지더라도 다시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큰 손해를 입게 되죠. 혹시 주식을 할 때 조금만 더 오르면 팔아야지 하다가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손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일이 산더미 같은데 유튜브 등 딴짓을 하다가 일을 그르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게 되는데요. 이는 자기 통제를 정신력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동료 학자들은 의지력을 기묘하지만 한계가 있는 생물학적 자원으로, 즉 일시적으로 고갈될 수 있는 자원으로 본다. 이들이 말하는 자기조절 강도 모델에서는 의지력이 한정된 양의 에너지에 의존하는 내면적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과 같다. 의지력이 근육과 같다는 것은, 즉 인간이 가진 자제력은 고갈되기 쉬운 소모성 자원이라는 뜻인데요. 이는 조직 행동론 전문가로 꼽히는 치피스와 데니스가 한 실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의 1단계에서는 배고픈 상태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팀은 초콜릿 쿠키를 먹도록 허용하고 다른 한 팀은 초콜릿 쿠키를 냄새는 맡지만 먹지는 못하게 하는 대신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이들에게 풀기 힘든 어려운 퍼즐을 제공해서 이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이 퍼즐 풀기를 수행하다가 포기하는지 이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쿠키팀은 그 퍼즐을 19분 동안 풀기 위해 노력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4번의 성의 있는 시도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무팀은 쿠키팀이 소비한 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분 후에 포기했고 가까스로 19번을 시도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헬스클럽에서 벤치프레스를 할 때와 같은 원리이다. 첫 번째는 들어올리기가 쉽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근육은 지치게 되고 마침내 더 이상 역기를 들어올릴 수 없게 된다. 무팀은 먹고 싶은 쿠키의 유혹에 저항하느라 이미 자제력을 써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운 퍼즐 문제 앞에서 오래 버티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일상적 상황과 다를수록 사람들의 자제력은 빨리 소모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제력이란 충동을 억제하고 좌절과 실패 앞에서 인내를 잃지 않는데 필요한 정신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정신 근육을 최대한 지치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제력 또한 정신근육이라는 걸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맹자의 어머니 아닌가 싶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는 맹자의 어머니 금씨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곳으로 이사했다는 데서 유래한 이야기인데요. 맹자의 집은 원래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하죠. 어린 맹자는 자라오면서 평소 보았던 대로 상에 옮기는 흉내하고 곡하는 신용을 하며 놀았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인 맹모가 이를 보고 아이의 교육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맹자가 친구들과 골라요 골라, 다양한 물건들이 많아요 하면서 상인 흉내를 내며 노는 것이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 역시 아이 교육에 올바르지 않다, 이 환경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공자를 모시는 문묘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맹자가 관원들의 예절을 따라하고 제례를 지내는 신용을 하고 또 글어를 외는 공부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나 시장 근처에서 계속 살았다면 아들에게 글 공부를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곡하는 소리, 장사 큰 소리에 맹자는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겁니다. 앉아서 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유혹을 거부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경을 바꿔줌으로써 자제력에 쓸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여준 맹모의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현대에도 계속 유효한 전략인데요. 실제 상황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엄청난 효과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 간호사들은 투약을 할 때 1000건 중에 3건 정도의 투약 실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병원 측에서도 징계도 내려보고 교육도 시켜보고 숙련 간호사로 교체도 해봤지만 이 퍼센트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컨설팅 팀이 투입되고 그들은 간호사들이 투약하는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그 결과 간호사들이 투약할 때 오픈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호사들은 투약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러 갔다 오거나 또 의사가 지나가다 부탁을 하면 의사의 부탁을 받고 다른 곳에 다녀오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다른 일을 갔다 와서 다시 투약을 할 때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컨설팅 팀은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어떤 글씨가 적힌 족기를 읽는 것만으로 해결됐거든요. 족기에는 방해하지 마세요. 저는 투약 중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들이 이 투약 족기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의사나 다른 환자 혹은 보호자들까지도 간호사들을 부르지 못하게 했고 간호사들 역시 그들의 부름에 반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병원은 투약 족기 제도 실시 후 6개월 만에 투약 실수가 절반 이상으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유혹물이나 방해물을 제거해주면 자제력이 보존되어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제력이 정신 근육이라면 우리가 운동과 훈련을 통해 신체 근육을 키우듯이 정신 근육 또한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서는 지금 당장의 욕구에 충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한 발 떨어져서 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벽에 붙어있는 파리의 입장이 되어 스스로를 주시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을 벽에 붙은 파리의 관점에서 시각화하고 멀찌감치 떨어진 자아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그것은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조깅이나 자전거 타기를 포함해 온갖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끔찍한 사고인가? 아니면 책 읽기나 영화 보기처럼 하고는 싶었지만 오랫동안 못해온 일을 할 수 있는 뜻밖의 기회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거리를 둔 관점에서 나온 반응들은 훨씬 덜 감정적이고 더 추상적이었으며 자기중심성이 덜했습니다. 즉,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각을 열어주면 자제력은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